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나는 교사다 제1강 생성형 AI로 여는 교실혁명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기 강의를 맡은 명문초등학교 교사 김종훈입니다. 오늘 저랑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동화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경험을 했다면 요즘 많이 핫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좀 파급 효과가 큰 도구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바이브 코딩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브 코딩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바이브 코딩으로 구현한 여러 가지 예시를 같이 살펴본 후에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코드를 짜고 구현시킬 수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연수와 관련해서 패들렛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저기 웹사이트 주소 또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각종 교육 예시라든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제가 영재진흥원에서 진행했던 테마형 교훈연수에서 했었던 패들렛입니다. 아마 이 키워드 바이브 코딩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그 연수도 거의 2시간 만에 선착순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연수를 들으시고 이것저것 직접 해보시면 별로 어려운 게 없구나, 이름 때문에 왠지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같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 수업을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모든 것들을 대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리와 수업을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리와 수업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요리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영양입니다. 신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필수 에너지원으로서의 우리 요리는 꼭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영양이죠. 정신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핵심 사고력, 우리 미래핵심 역량을 기르는 것이 어찌 보면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맛이 없으면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맛이라는 동기가 없으면 외면받기 쉬운데 우리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동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습자에게 흥미와 동기, 왜라는 동기가 없다면 진정한 배움,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배움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교사는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업 재료들을 가지고 수업 설계, 즉 레시피를 짜내는 셰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교사도 전문직이라고 말을 하고 다른 직업들과 차별성을 가지는 전문성은 어디에 있냐라고 찾는다면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쏟아져 나오는 도구들은 새로운 재료 또는 조리법 정도로 생각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교사의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에듀테크 홍수의 시대입니다. 저는 2017년도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연수를 600시간 정도 받았었고, 그렇게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겨우겨우 하나 정도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공문에서는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에듀테크, 새로운 신조어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셰프로서 레시피를 어떻게 짤까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듀테크나 여러 가지 도구들은 요리를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교사의 레시피이고,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요리를 완성하는 건 요리사의 손끝, 손맛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런저런 에듀테크를 써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 수업은 만들 수 있지만 오히려 알맹이가 빠지고 맛없는 수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별다른 기술은 없지만 흰 쌀밥에 맛있는 김치 하나만으로도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처럼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구성하고 레시피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쏟아져 나오는 에듀테크들이 선생님들의 요리를 조금 더 풍성하고 맛있게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이니까 어떻게 내가 요리에 쓸 수 있을지,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을 두 군데 다녔었는데요. 교대 다니기 전에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는 C++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저는 밤새면서 과제를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업이고 과제니까 해냈던 기억이 있고요. 교대 진학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플래시입니다.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짜가지고 여러 가지 화면상에 인터랙티브하게 구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이었는데, 이것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또 밤새면서 과제를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규 교사가 되었을 때 우리 인디스쿨 같은데 보면
소위 말하는 플래시 대가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면 저희가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 달면서 엄청 환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어렵게 전문가만 할 수 있었던 플래시나 C++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생님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자연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텍스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나 제미나이에 하는 것처럼 자연어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게 코드를 짜가지고 바로 시각화도 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제가 C++나 플래시 과제를 하고 배우면서 뭐 여러 형식은 있고 과제도 있었지만 결국에 저한테 남는 의미는 없었습니다. 실제 구글에서 지금 제일 먼저 정리가 된 부서가 코딩 부서라고 합니다. 최근에 게임 회사들은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간 관리자만 있고 신입사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코드를 짜는 것보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코드를 더 잘 짜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코딩 열풍이 불었었는데 역시 아직도 코딩은 유효하고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코딩 기술이 아니라 코딩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인, 나는 과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드를 짜는가, 그게 바로 의미가 있고 그걸 통해 아이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평상시 바이브 코딩을 사용한다라고 인식조차 못했었고 나중에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유행을 해서 보니까 이미 저는 사용을 하고 있었던 도구였습니다. 캔바 AI에 코드가 있고 그 코드를 자연어로 치면 바로 시각화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거든요. 6월 1일이었던가요? 제가 아이스크림 서버가 잘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매월 1일은 아이들과 자리를 바꾸는 날인데 아이들 자리 바꾸기 프로그램이 아이스크림에 로그인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것이어서 제가 좀 잠시 고민을 하다가 불현듯 내가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반 아이들 이름을 쭉 넣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반 아이들의 명단을 그대로 긁어서 놓고 자리 바꾸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바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구현되는 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리 바꾸기 버튼을 누르면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를 설정을 해서 자리 바꾸기 버튼을 누르면 애니메이션과 함께 이런 식으로 자리가 바뀌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장 제가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어떤 기술을 썼는지 보다는 제가 그 문제 상황에서 이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하나 터득한 게 되겠죠. 아마 이게 교사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같이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도구는 재료, 교사는 요리사, 교사의 레시피가 곧 수업의 맛을 결정합니다. 바이브 코딩은 제가 겪어보니 정말 훌륭한 재료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이브 코딩을 잘 한다고 해서 내 수업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로 어떤 멋진 요리, 어떤 멋진 수업을 만드실지는 바로 선생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교수학습 자료를 무궁무진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개별화 맞춤 교육, 이 학생에게만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가 바로 프로그래밍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코딩 언어 필요 없고 바로 분위기, 바이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연어로 이 아이에게 바이브 코딩의 자연어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고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획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걸 개발할 거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게 될 건지에 대한 고민만 있으면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시각화해서 바로 보여줍니다. 누구나 쉽게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낮은 진입장벽과 아주 간단한 것들은 쉽고 빠르게 적용이 돼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브 코딩을 제가 해보니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3D 프린터가 처음 교육 현장에 들어왔을 때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요. 3D 프린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대로 프로토타입 정도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기능을 가진 상품성을 가진 그런 제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이브 코딩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정식 서비스가 되거나 상품화가 되거나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MVP라고 하죠. 최소 기능을 가진 제품을 선생님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만들 수 있고 교육자로서 교육 자료를 만드는 데는 손색이 없습니다. 멋진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지만 바퀴가 있고 굴러가고 움직이는 아주 기초적인 기능을 가진 것들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바이브 코딩 기술,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일반인들도 멋진 자동차까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프롬프트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유튜브나 뭐 다른 자료를 보면 90%가 모르는 아니면 상위 몇 %가만 아는 프롬프트 뭐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전달해주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컨텐츠들 많이 보고 참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확실한 이거 하나면 돼 라는 프롬프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미리 고민해 보시고 선생님들만의 언어로 구조화시켜서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코드를 짜기 전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을 켜놓고 프롬프트를 짜기 위해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내가 코드로 만들어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려고 한다, 이 프롬프트를 구조화해줘 라는 이런 명령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얻으셔도 됩니다. 다만 참고하셔야 될 게 PRD 기법이 있는데, PRD는 제품 요구사항 명세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자에게 전달하는 작업 지시서 또는 설계도 역할을 하는 건데 참고만 하시고요. 선생님들께서 프롬프트를 짤 때 내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 PRD에 맞게 프롬프트를 구조화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아마 더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줄 수 있습니다. PRD, 즉 AI가 알아듣기 쉬울 수 있는 핵심 질문들이 있습니다. 목표, 우리 반 학생들의 수업 중 질문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겠고, 기능, 어떠한 기능이 있으면 좋다. 이거는 반드시 돼야 되고 이런 것도 있으면 좋다. 사용자 흐름, 어떤 순서로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 실행을 해서 이미지로 저장한다든지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패들렛 링크를 주면서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자 흐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마지막 데이터 기능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등 여러 가지 규칙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가지를 참고만 하시되, 더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문제의식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의 언어를 구조화시켜서 인공지능에게 전달할까, 이 부분만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선생님들은 아마 사용자에서 이제 창작자가 될 겁니다.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에듀테크 도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만든 에듀테크를 만드는 창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 툴은 정말 많습니다. 커서 AI, 오픈 AI의 코덱스, 그 다음에 웨이브온, 클라우드 코드, 그리고 러버블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글 제미나이가 3.0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같이 나온 안티그래비티라는 도구도 매우 강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도구로는 선생님들 쓰고 계시는 캔바 AI에 있는 코드를 이용하시면 바이브 코딩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이브 코딩 툴 중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접근 가능하고 쉬운 거 2가지를 비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캔바 AI랑 제미나이 캔버스 기능입니다. 캔바 AI는 시각적으로 먼저 우수하고요. 그리고 바이브 코딩이 조금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프론트 엔드와 백 엔드가 있습니다. 프론트 엔드는 쉽게 말하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겉에 보이는 것이고, 백 엔드는 그 사용자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기는 데이터의 보관, 데이터 백업과 관련된 것들이 백 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캔바의 최근 업데이트로 인해서 백엔드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캔바 자체에 구글 시트와 같은 캔바 시트라는 게 있는데, 아이들이 어떤 답변을 제출했을 때 그 시트에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평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AIDT를 선생님들께서 직접 창작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캔바에는 어떤 보안성 때문에 외부 파일 저장이라든지 소리 재생 같은 것이 잘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창작한 것들을 이미지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로 저장이 보통은 되는데, 캔바로 만든 도구들은 그런 기능이 적용이 안되고 소리 재생도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름다운 박물관 전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되게 보기에는 좋은데 내가 직접 외부에 있는 것들과 소통해서 하기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백엔드가 작용을 한다는 점은 되게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미나이에서 이제 사고 모드에서 도구 중에서 캔버스를 선택을 하시면 사용할 수 있고요. 거기서 선생님들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코드를 짜달라고 요청을 하면 제미나이가 멋진 프로그램을 바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더라도 제 말귀를 훨씬 잘 알아듣고 구현시켜 주는 것은 제미나이입니다. 실감나는 소리 재생도 많이 해주고 외부와의 어떤 상호작용도 지원이 됩니다. 다만 캔버에서 적용해 주었던 백엔드 기능을 구현하기에는 저희 일반인 수준에서는 많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도구의 장단점을 아신 후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캔바를 이용한 바이브 코딩은 다른 강사 선생님과 수업에서도 준비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는 캔바를 아주 간단하게만 다루고 제미나이 위주로, 사례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도구가 캔바 AI랑 제미나이 캔버스 기능이고요. 안티그래비티라는 게 아마 최근에 나왔고 지금 현재로서는 무료고 무제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준 높은 걸 만들고 싶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안티그래비티도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앱스 스크립트가 조금 난이도는 높긴 한데 백엔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캔바 AI나 제미나이 캔버스로 도전을 해보시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으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직접 창작한 작품을 사례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들렛에 가시면 실제로 선생님들이 클릭해서 그 프로그램을 구현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반 패들렛인데요. 제가 아이들하고 활동했던 바이브 코딩으로 구현한 것들로 활동했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삼각형 예술을 그리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던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제공한 도구를 이용해서 친구들이 직접 창작을 해서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이 패들렛의 상단을 클릭을 하면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러버블이라는 유료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 러버블은 하루에 무료 계정으로라도 하루에 5번 정도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5번씩 크레딧이 충전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똑같은 거를 캔바로도 해봤는데 캔바로는 최종적으로 구현이 잘 안 되었습니다. 특히 도형과 관련된 것들은 좌표값이랑 연관이 있어서 캔바로는 조금 부정확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도형이 부정확하면 조금 아이들에게 오개념을 심어줄 수 있어서 제가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걸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4학년 2학기 수학에서 삼각형 단원을 배운 후에 둔각 삼각형,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그리고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등을 같이 분류하고 그걸 통해서 창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첫 번째 각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 일단 여기 삼각형이 지금 현재 어떤 종류의 삼각형인지 나오고요. 정삼각형이면서 예각 삼각형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래서 첫 번째 각, 두 번째 각을 조절하면 세 번째 각은 조절로 설정이 되겠죠. 이렇게 각을 정하면 이 내가 만든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나오고, 색상을 여기서 선택할 팔레트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다른 색상을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들어진 도형을 드래그해서 들고 오면 여기에 작업 평면에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삼각형을 갖다 놓고 아이들이 작품 활동을 해 나갑니다. 위에 보시면 제가 되돌리기,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되돌리기 할 수 있는 되돌리기 버튼, 복사, 붙여넣기, 그룹 묶기, 그룹 해제 버튼까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마지막에 다 사용하고 나서는,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는 이미지 저장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나만의 삼각형 작품이라고 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파일을 아이들은 여기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까 그 패들렛으로 오게 되고, 패들렛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올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줬던 이 샘플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형태로 작품을 설명해야 되는지 예시를 들어나, 그러면 아이들이 각자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까지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교과서도 있는 활동이긴 한데, 제가 만든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좀 더 다채롭고 풍성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예로 여러가지 사각형으로 패턴 타일 만들기도 같이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작품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패턴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이거는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불러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정사각형을 불러오고, 직사각형, 사다리꼴, 마름모, 평행사변형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거를 색상도 다양하게 바꿔보고, 이 전체를 그룹으로 묶고 화면 꽉 채우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꽉 채워집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 번 시도해보니까 흰색 빈 공간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서 간격을 맞추는 기능까지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간격을 조금 줄여서 완벽하게 꽉 채워진 걸 만들고, 이거를 역시나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로 저장이 되고요. 저장된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이 이미지 파일을 아이들은 다시 패들렛에서 업로드하고 설명을 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과학 시간에 제가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생물 요소 분류 게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니까 게임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아이들이 제일 조금 흥미를 많이 있어 했고, 실제로 학습 효과도 많이 뛰어나다는 걸 제가 좀 경험을 했습니다. 생물 요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실제로 어떤 탐구 활동이 있거나 이렇진 않지 않습니까? 보통 조사 학습이나 요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특성을 이해하고 분류하는 활동인데, 이거를 한번 게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구글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게임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요 떠다니는 것들을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에 맞도록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소리도 나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제가 만약 잘못 분류를 하면 갑자기 이 속도가 빨라져서 어렵기도 하고, 여기 중간중간에 아이템도 있습니다. 시간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진행되는 속도를 늦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통해서 게임 요소를 좀 활성화해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켰습니다. 이렇게 계속 분류를 하다 보면 아이들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진행하면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특징을 알고 분류하는 것을 아주 거뜬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한 후에 아이들에게 제가 선생님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피드백을 달라 했더니 아주 다양한 피드백을 줬고, 대체로 재밌었다, 즐거웠다, 집중해서 잘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어찌 보면 게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이템을 저장했다가 내가 사용하고 쓰고 싶다 라든지 진짜 실제 게임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반에 어떤 아이는 자기가 직접 캔바로 게임을 만들어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반 학생이 그냥 즉흥적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정답 확인해서 정답이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임을 친구가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친구가 캔바로 만들었고, 캔바라서 아마 소리나 이런 것들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 학생들과 최근에 그 생성인공지능으로 동화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나 더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나 아이들하고 학습지를 할 때도 저는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활용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아이들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해서 이걸 가지고 에코데몬 헌터스라는 동화책을 지금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너희가 자기한테 할당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해서 선생님에게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게 어찌 보면 학습지입니다. 학습지.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이름, 자기가 맡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설정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적을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다음 페이지, 총 4페이지 분량의 이런 학습지를 바이브 코딩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제 캔바 시트에 아이들의 데이터가 바로 업로드가 됩니다. 아이들과 22개의 주제를 정할 때도 바이브 코딩으로 뽑기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이 뽑기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직접 전자칠판에 이렇게 클릭하면서 유도되기 때문에 엄청 아이들이 좋아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미션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조금 긴장감 넘치는 소리와 함께 우리 친구와 해당되는 환경 문제가 이렇게 매칭이 되고, 매칭된 결과는 여기에 결과 다운로드 해가지고 실제로 결과까지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즉석에서 바로 1, 2분 만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타일 만드는 프로그램도 지금 보면 제가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프롬프트를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과정이 나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하다가, 사실 선생님들도 생성인공지능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우와 미치겠다 할 정도로 얘가 말을 안 듣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고, 마지막에 또 제가 실행을 하다 보면 어떤 오류라든지 이런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좌우 대칭 되는 것도, 상하 대칭, 좌우 대칭 되는 버튼도 있으면 좋겠어 해서 그것까지 적용을 한 최종 프로그램이고, 만약에 제가 이거를 좀 더 업데이트하고 싶다 하면 여기서 바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 이러이러한 건 기능을 빼줬으면 좋겠어, 등등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새로운 버전 2, 버전 3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즉흥적으로 휴대폰으로 그냥 바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달의 위상 변화 관련돼서 음력 1일부터 해가지고 음력 8일 되면 상현달이 되고, 15일이 되면 보름달이 되고, 하연달, 금음달,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상에 나오진 않지만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 관계까지 우측 상단에 보입니다. 사실 이 위치 관계까지 보면 아이들이 훨씬 더 이 모양의 달이 왜 보이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에코데몬 헌터스 동화책 관련한 프로젝트 중에 아이들하고 뭐를 기획했냐면, 각자 동화책 뒤에 자신이 맡은 환경 주제에 맞는 게임을 개발을 해서 바이브 코딩으로 개발을 해서 QR코드로 공유하는 것을 아이들과 의논했고, 우리만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환경 문제에 대한 게임을 캔바 코드로 바이브 코딩으로 구현해서 이렇게 공유를 한 모습입니다.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게임을 보면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친구였는데 오션 디펜더라는 게임을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설명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맞추고 뭐 아이템을 이렇게 얻고 해서 하다가 여기 보시면 로봇 생명이라든지 점수 레벨, 안전도 이런 게 있고 상점에 가면 제가 이 친구 게임을 좀 놀랬던 게 상점에 가서 내가 직접 이렇게 방금 하면서 얻은 그 포인트들을 어떤 아이템을 구매를 할 건지 어떻게 쓸 건지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상점에 메뉴 버튼을 눌러서 다시 첫 게임 화면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스크래치나 엔트리로 런 게임 만들기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하게 이 친구는 아마 1시간 안에 이거를 다 완성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코딩 기술보다는 어떻게 사고해서 무엇을 만들지 기획하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외에도 아이들이 간단하게 메모리 게임을 만든다든지 뭐 음식물 쓰레기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든다든지 자기가 맡은 환경 문제에 대한 게임을 직접 코딩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동화책 작가이고 한 명 한 명이 게임 프로그래머가 된 셈입니다. 바이브 코딩을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볼 텐데요. 캔바 AI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캔바 AI는 나중에 다른 강사분께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저와 함께 구글 제미나이로 바이브 코딩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면 뭐 별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글을 무료 계정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대신에 횟수는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료 구독 중이라서 보통 이제 코드를 짤 때는 여기 모드를 사고 모드로 하셔야 되고요. 사고 모드. 그리고 도구를 선택하실 때 여기 캔버스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마 무료 계정일 때는 여기 딥 리서치나 동영상 만들기 기능은 없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캔버스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되고 여기서 선생님들이 개발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즉 프롬프트를 짜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프롬프트를 먼저 구조화하는 게 좋겠죠, 논리적으로. 선생님들이 아마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 구조화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예시로 제미나이랑 대화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한번 구조화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대략적으로 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게임을 만들고 싶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고 흥미있는 게임이면 좋겠어. 제품 요구사항, 즉 PRD처럼 프롬프트를 구조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논리적인 틀을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사실 여기서 선생님들이 변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변형을 하셔야 되지만 저는 간단하게 지금 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바로 복사해서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구에서 캔버스를 선택하시고 방금 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지금처럼 제가 요구한 대로 이렇게 코드를 짜고 있습니다. 쭉 짜고 있고요. 네, 코드 짠 걸 바로 시각화를 했고 바로 상호작용이 됩니다. 제가 한번 눌러보죠. 게임 시작을 누르면 바구니를 들고 바구니를 드는 게 아니고 이 키보드로 하는 거군요. 이렇게 소리도 나고요.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 거, 재활용 쓰레기를 찾아가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고 여기서 당연히 선생님들이 이 부분이 잘 구현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바로 피드백을 주면 또 고쳐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롬프트 짜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선생님들 스스로 구조화시킨 프롬프트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제미나이나 챗GPT 등에서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요청해서 다듬은 뒤에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충분히 바로 게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만약에 플래시로 구현한다고 하면 몇 날 며칠을 걸려도 이 정도 퀄리티로 못 만들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공유를 할까? 링크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리 보기 말고 옆에 코드라고 있습니다. 코드를 선택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드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커서를 아무데나 한 번씩 클릭을 하고 컨트롤 A를 누르셔서 이 코드 전체를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켭니다. 메모장에 선생님들 방금 복사한 코드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파일 이름을 저장하실 때 딱 이거 한 가지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로 하시고 파일 이름에 .html로 끝나게만 파일 이름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다운로드 폴더에 환경 문제 게임 HTML이 뜨고 이거를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웹사이트 크롬 브라우저 이용해서 게임이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HTML로 저장을 해서 선생님들만의 프로그램을 그냥 온라인 없어도 오프라인에서도 작동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 생물요소 분류 게임도 제가 어떻게 업로드를 했냐면 아이들에게 링크로 주는 게 아니고 요 HTML 파일을 용량도 매우 작기 때문에 HTML 파일을 그냥 업로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 바로 다운로드 되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우리 반 학생 중에 구구단을 어려워한다, 아니면 뭐 두 자릿수 덧셈이 힘들어한다 등등 그 아이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반에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있고 그 학생을 위한 구구단 학습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구조화 시켜도 되긴 하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길동 학생만을 위한 구구단 학습 프로그램을 흥미있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프롬프트는 사실 좋은 프롬프트는 아닙니다. 몇 단계로 해달라든지 어떻게 학습이 종료된다든지 아무 조건 같은 거 전혀 제시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줘만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홍길동의 구구단 모험. 안녕 홍길동 학생 칠판에 나온 구구단 문제의 정답 숫자를 받아보세요. 모험 시작 버튼 누르면 친구가 3, 4, 12 이런 식으로 게임 형태로 만들었죠. 사실 그 전에 저랑 대화하던 게 게임을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게임 형태로 만들었을 뿐이지 게임 형태 아니어도 됩니다. 간단한 어플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그냥 자연어로 선생님들이 쓰시는 코딩 기술 전혀 없어도 내가 정말 원하는 아이디어, 내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자연어로 입력을 하시면 바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아마 선생님들 아이디어를 모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안내드렸던 패들렛인데요. 다른 선생님들의 작품도 많이 있고요. 지금 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그 삼각형 그리는 걸로 사실 T셀파에 출품을 했었습니다. 이미 이 이벤트 기간은 끝났지만 여기서 선생님들이 여기 바이브 코딩 수업 콘텐츠 이벤트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선생님들이 다양한 콘텐츠들을 아주 많이 올리셨습니다. 여기만 해도 수백 개의 교수학습 자료가 지금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선생님도 오늘 연수를 마치신 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바로 실현시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지 않나요? 선생님들도 이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풍부한 교수학습 자료, 개별화 자료 만드시고 야무진 손맛으로 더 풍성하고 맛있는 수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문초등학교 김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